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개인 CSS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강의 시간에 꼭 중요하니까 출력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그 별표 1 출력을 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력을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점에 가셔서 출력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방법들, 자, 그리고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선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스킬이 모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출은 크게 두 가지만 알면 제가 된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소득과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얼마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가 대출 가능한 한도가 나온다고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자, 저처럼 회사에 다녀서 소득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장사를 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연금을 타서 소득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죠? 자, 각각의 상황별로 정확한 소득 자료를 받아서 그 소득 자료에 나와 있는 소득을 계산을 해서 입력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 사람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길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CSS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무엇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연금소득과 인정소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로소득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현 직장에서 발생한 금액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2017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1억 5천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작년도에 소득이 많으니까 부산은행에 가면 대출을 해줄까요? 해주지 않습니다. 왜 안 해주겠습니까? 현 직장에서 발생한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자,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년 미만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보시면요.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이러한 서류를 받는답니다. 자, 우리 지점에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자료 뭐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있고요. 소득금액 증명원 중에서도,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소득금액 증명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중에서 근로소득자용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주셔야 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서류 또 많이 받으시죠? 급여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을 받으셔서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액을 소득으로 잡아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실 수도 있고,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자용을 받으실 수도 있고, 급여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보통 우리 이 소득 자료를 가장 많이 받으시죠.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연소득 인정 기준에 곱하기 12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연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닌 지 3개월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 소득은 1월달, 2월달, 3월달 소득의 합계액이냐? 아니란 겁니다. 자, 1월달, 2월달, 3월달 소득의 합계액을 나누기 3 곱하기 12한 연소득이 나의 소득이란 겁니다. 자, 여러분 곱하기 12의 의미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소득 기준은 뭐다? 연소득 기준이란 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현재 영위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 소득자용. 자, 보통 사업 소득자용이라고 나와 있기보다는 종합 가세자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 가세자용을 끊어오시면 그 소득이 사업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도 있을 거고요. 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용도 있을 거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급총액의 60%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업자인가? 저는 이런 분들을 프리랜서형 사업자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뉴스킨, 아메이, 자, 허발라이프. 자, 이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그리고 방문 판매원, 보험 모집인, 자동차 딜러, 자, 그리고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캐디님들, 그리고 학원 강사분들. 자,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자, 저는 한 달 내내 아무런 일을 안 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월급은 쭉쭉쭉 올라갈 거고요. 내가 이번 달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쉬었다 하면 평소에 받는 월급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한 만큼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소득은 일정할까요? 일정하지 않을까요? 안정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안정성이 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죠? 이분들의 영수증상 지급 총액은 100%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60%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참고로 세희망 홀씨 대출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대상자의 소득은요 50%만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0%만. 예,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득 발생 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이런 서류를 받는데, 자, 이때도 중요한 건 뭐다? 연소득 기준이다. 여러분들 연소득 기준이란 거 예, 잘 봐주시고, 자, 연금소득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에 한한답니다. 공적연금에 한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연금 수령 확인이 가능한 지급기간의 증명서 및 수령통장 사본을 받으셔서 최근 1년간 수령의 합계를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금 수령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연소득으로 환산을 해준다. 예. 여기에도 연소득 개념이 주어지네요. 자, 인정소득은 뭐죠? 신청했는데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 없이 납부된 경우에만 인정을 한다. 현재 직장에서 재직 중인 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의 납부한 금액만 인정을 한다. 자,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만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 세대주 자격인 사람만 인정을 한답니다. 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소득 발생 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서류를 받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연소득의 개념이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출을 심사할 때 재직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재직 확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 그 회사에 직접 가보는 거에 제일 좋겠죠. 자, 만약에 그게 시간적,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하면요. 예, 고객이 여신 신청서상에 적어준 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될까요? 자, 그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고객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114나 네이버나 크레탑이라는 어떤 제3의 매체를 통해서 이 회사의 전화번호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셨어요. 그 회사의 대표 전화번호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부산의 직원인데 이분이 여기에 재직하고 계신데 한번 확인차 전화 드립니다.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의 성함과 이름도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을 받으셔서 융자상담 신청서 상에
확인 일자와 수화자의 명을 적어주시면 재직 확인을 완벽하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재직 확인 단계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재직 확인은 대출이 나가기 전에 꼭 필요한 필수 절차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타 유의사항, 대출 사기거래 의심정보 보유 고객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사기거래 의심정보 관련 의심사 의견을 영업점 의견서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요즘 이런 분들 많으시지 않습니까? 나의 신상이 털렸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 자, 이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걸 누가 습득을 하셔서 나쁜 용도에 쓰실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기거래 의심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계대출 취급 시에도 자금 용도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LTV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진구하여 LTV 회피 목적이 아님을 영업점 의견서에 기재하고 본부심사 승인 후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서 LTV 회피 목적이란 건, 자, 주택담보대출에 우리가 주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자, 요즘 뭡니까? 자, 주택이 있는 사람은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기 위한 대출 자체가 요즘 많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신용대출을 취급 후 2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점 정결로 여신 취급이 안 되고요.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2개월 이내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점 정결로 여신 취급이 안 됩니다. 자, 주택을 담보 취득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기업자금 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점 전결로 대출 진행이 힘듭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다른데,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을 생활하는 데 써야지 혹시나 다른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분양권에 투자를 한다든지 입주권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TV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여신 지원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왜 이걸 규제를 한다? 자, 대출을 받아서 생활자금으로 쓰지 않고 이 자금을 어디에 쓴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입주권을 구매하는데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없는 분들께 집이 돌아가지가 않겠죠. 투기로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을 거니까 부동산 투기가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적인 행위 자체를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개인 CSS 심사 구분 적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기일관리 리포트는요, 작성 기준이 매주 월요일 날 작성을 하고요. 작성 대상 대출은 작성 기준 이후 28일에서 34일 이내 만기도래 계좌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기일관리 리포트. 자, 대출은 만기가 되면 우리가 고객에게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 기일 관리를 요즘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기일 관리의 핵심은 뭐죠? 사전에 미리미리 고객에게 전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대출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 금액에서 10%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대출 만기가 바로 내일인데 오늘 전화를 했다. 자, 그러면 고객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 고객에게 미리 상환을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면 넉넉한 시간을 주는 게 우리가 하나의 고객에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일 관리는 미리미리 좀 챙겨주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 자, 기일 관리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대출이 연체가 돼서 개인 신용도에도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연체이자가 부과가 되니까 고객과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일 관리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쭉 넘어가 보시고요. 기한 연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개인 CSS 관련 주요 Q&A 모음입니다. 차주가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백 없이 새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재직기간 상정 시 기존 직장 재직 시점부터 현재까지 다 재직기간 인정할 수 있는가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재직 중인 직장 기준으로 신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득의 인정 기준이 현재 재직 직장의 기준이다. 예, 이 점 꼭 좀 실무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소득 2017년 중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지수 영수증을 진구하면 두 개의 회사에서 받은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인정할 수 있는가요? 안 되겠죠. 현재 직장 기준으로 재직 및 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과세 대상 기간이 1년이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자, 6월달부터 12월달까지도 발급을 할 수 있고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도 발급을 할 수가 있고요. 8월부터 10월달까지도 발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니까 당연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다. 자, 이거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과세 대상 기간, 재직 기간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급여 통장 플러스론 및 직장인 행복드림 대출 등 일부 상품 중 재직 중인 기업이 외관 미만인 업체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진구가 필수인데 재직 기간이 얼마 안 돼 소득금액 증명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소득을 확인을 해야 되는가요? 자, 소득금액 증명원 진구가 불가하신 분들은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야 된다. 자, 단 소득금액 증명 발급이 안 되시는 분에 한해서 적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즉,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신 분인데 발급 못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으로 대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금융기관 총신용대출, 각종 신용대출 상품 대출 한도 산정 시 금융기관 총신용대출 금액을 차감해야 되는데 금융기관 총신용대출의 범위에 보증도 포함되나요? 자, 이런 질문 영업점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보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보증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자, 그리고 요즘은 자, 개인이 어떤 다른 사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줄 수가 있습니까? 1금융권은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금융권도 아마 내년쯤 되면 이러한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 개인 CSS 대출을 심사하는 이 항목들 뭐죠? 우리가 실제로 내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자, 내 돈을 내 친구에 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자,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심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산은행의 직원이니까 우리 부산은행의 자산은 곧, 예,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고객에게 대출을 취급을 할 때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 돈을 빌려준다는 생각에서 자,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자, 조금 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출을 심사를 하신다고 하면 예, 이러한 절차들이 결코 어렵거나 귀찮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